그래서 네,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오세훈 네, 서울시장에게 맡기겠다. 그럼 이제 네, 서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국토부의 계획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을 이제 잘 쳐다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서근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드디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공약집을 좀 봐야죠. 근데 이제 네, 부동산 관련된 공약집만 보면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계획이랑 거의 비슷하죠. 뭐 다를 게 네, 없죠. 다를 거라면은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전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하면서 그에 대한 반감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과업 완성을 위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하고 금리를 쫙 인상시켜서 부동산 투자 서민들이 거의 이제 포기하게끔 됐죠. 예. 네, 근데 공급은 많이 했단 말이죠. 네. 예. 약간 좀 섞였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 원가주택 뭐 이런 단어를 좀 보셨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설명하는 타 유튜버들도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택 보급 정책이 있을 거니까 되게 이런 거 주목하시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텐데 네, 다시 이명박 정권 그때처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은 다시 이제 뭐 청약, 임대 아파트, 네, 이제 비싸게 아파트 사면 안 되고 공공임대 들어가는 게 또 유행이 될 테고, 뭐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반값 아파트 유행되고 계속 그러면서 신축 매수 시장은 이제 신축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거품이 계속 빠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80%까지 주담대 줄 테니까 매수하실 분 매수하세요. 대신 금리는 7%, 8%, 9%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이명박 정권 때 공약과 크게 다를 게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그 부동산 책사인 분이 사실 박근혜 정권 때 국토부 차관으로 지내셨던 분이어서 이분은 철저히 시장주의자죠. 예, 네, 그쵸. 시장주의자,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현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켰던 곳들은 이제 쭉 하락하겠죠. 고점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네. 경쟁력 없는 매물들은 그냥 다 가격이 빠질 겁니다. 지난 5년간 잘 올라줘서 그게 내 수익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약속 이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공급, 뭐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20만 호 공급,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18만 호 공급, 소규모 정비 사업 10만 호 공급, 공공택지 142만 호 공급 이런 것들은 민주당 정권과 몇만 호 공급하는지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똑같죠,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사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똑같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이거 뭐 특별히 다른 거 있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결국은 이제 2년 동안 지금 민주당 180석 국회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법을 바꿀 수 없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나마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진단 정도만 이제 그 기준을 약화시키는 정도? 그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안전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국회가 재편성되기까지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2년 동안은 서울이나 기타 지자체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 안전진단 정도만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전진단 한 피만 먹고 나오는 거죠. 예, 네. 다른 것까지 기대할 필요는 없고, 네. 그건 이제 그 2년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전략을 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게다가 세부담이 완화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근데 빠르게 부동산 단타치기가 더 관련된 유리. 세는 네. 완화가 될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잖아요. 네. 부동산 세분화 완화시키겠다. 부동산 관련된 세분화 완화가 됐죠, 실제로. 근데 네. 교묘하게 다른 쪽에서 세를 올렸죠. 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나 뭐 기타 등등 과태료 벌금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이 이게 완화가 된 게 맞는지라는 의문을 계속 품었죠. 네, 예,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네, 예, 부동산 관련된 세부담은 완화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하고 장사하는 법인들은 죽어났죠, 그때. 네, 법인세 엄청 올라가고 막 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삼보사예요. 네, 조삼보사고 앞으로 지금 국제 정세도 안 좋아지고 지금 국내 정세도 안 좋고 하락기가 계속되고 심지어 그때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체감상 안 좋은 경제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금리 오르고 세부담은 완화한다지만 실제로 세부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국가에서는 다시 80%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까 투자하시오라고 하는데 은행 1금융권 같으면 금리는 9%가 돼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때 왜 2008년 때 의미 없는 것들이 다 빠졌죠? 서울에서 반토막 나고 신축인데도 반토막 나고 왜 그랬죠? 80% 대출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9% 금리를 감당하고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락장 때는 고수들이 아주 좋은 매물을 줍줍해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예,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는 5년간의 그 지난 세월이 일종의 감옥처럼 느껴지셨던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네, 감옥, 각종 규제 때문에 감옥처럼 느껴졌는데, 어쩌다가 뭐 소위 해방군이 왔어요. 해방군이 와가지고 딱 풀었는데, 해방 후의 상황이 안 좋죠. 네,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투자라고 열어는 예, 줬는데 이거 투자 한번 잘못하면은 진짜 벼락거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되면은 뭔가 세상이 확 변하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 더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역사는 늘 그래 왔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뭐 준비 열심히 하셨던 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네, 하락기가 다가오니 영끌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소규모 정비 사업도 또 하나의 축으로 부상을 했어요. 뭐, 호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거의, 뭐, 재개발, 재건축 47만 호에 비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은 10만 호밖에 안 되지만,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하나의 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빠르게 인허가가 네, 가능하잖아요. 사실 여기가 네. 10만 원밖에 없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빠르게 돈만 번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이 10만 원에. 네. 권력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인허가가 되면은 또 자기 업적 세우기에도 또 커리어가 계속 쌓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권력자가 업적을 쌓는다면은요,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민주당 vs 국민의힘 양당이 권력자가 특정 지역에서 충돌을 할 거란 말이죠. 서로 내 업적이다 해서 싸울 건데 소규모 정비 사업을 도입을 하면은 어떤 당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그 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더 높죠. 네,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서울에 대한 부동산 그 정책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은 그냥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100% 존중하는 것 같아요. 네, 서울은 당신이 개발하시오. 나는 지원만 해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계획대로라는 연임을 한 번 더 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도전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네, 그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서울에 어떤 행정을 할 것인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표를 더 얻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재건축 정비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조정한다. 일단은 모든 재건축 아파트들, 특히 서울에 있는 모든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을 것이고, 입지 좋은 재건축 아파트, 특히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엄청난 호재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굳이 한강변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냥 반포 쪽이 여전히 낫다라고 그 서건파파님 생각은 하시잖아요. 최근에 네, 서울시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고시문을 냈는데 한강변 관광화석. 예. 이거 한강변 야경 경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과업 내용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2년 1월 달에 발표한 건데 이러면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홍콩과 같은 한강변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압구정동의 웅장한 대단지의 판상형 아파트, 폐쇄형 아파트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라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22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한강을 자유롭게 즐기고 한강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리고 서울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 기존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은 블럭을 쪼개서 가로구역을 활성화하는 용도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폐쇄형 대단지를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복합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좋은 명품 학원가도 그 동네 이 한강변에 생길 가능성이 없죠. 관광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진지를 찾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 1, 2층 주복합 상가에서 먹고 마실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2040 그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안 좋은 예로 해가지고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사진과 함께 한강 개선 사업으로 해서 높은 건물과 함께 슬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러한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통경축을 있잖아요. 확보하는 네. 높게 지어지되 빼곡하게 지어지지 않고 네.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건물들로 세팅하겠다. 전형적인 홍콩이죠. 네. 네, 홍콩처럼 만들겠다. 네. 그럼 이제 거기는 좋은 학원과 좋은 마트 상권은 들어서지 않고 모든 외부 사람들이 해당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고 단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근데 네. 해당 조합장이 명품 대단지 판상형 아파트를 계속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죠? 서울시의 이런 규정과 대치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오겠죠. 네. 예.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한강변 일대에서 이촌, 여의도, 난지, 망원, 양화, 강서, 뚝섬, 장원, 반포, 잠실, 광다루 다 이거 다 아파트 지구랑 연관돼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렇죠. 네, 아파트 지구랑 연관돼 있는데 이 아파트 지구랑 연관된 쪽에 관광이라 하면은 이건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 사업은 지원은 해주는데 재건축 사업할 때 외진도 즐겨야 되니까 무조건 한강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고 공공보행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한강변을 바라볼수록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좋은 양질 상권도 같이 세팅을 하도록 그런 요구를 하겠죠. 네. 자, 한강변의 매물을 보유하신 분들은 우리 추진위원회 성향을 빠르게 파악을 한 다음에 계속 가져갈지 판단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렇고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에 집착하는 거 아시죠? 네. 이 야경 반드시 이루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빛둥둥섬인가요? 반포에? 네, 거기서 그쵸. 이미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본 경력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포만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지에서 살아남은 예.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네. 반포 이 개발계획 안에 포함이 됐으니까. 네. 네. 힘들 곳들은 그렇게 다 사인을 주고 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반포가 샛빛 둥둥섬 이 계획이 그래도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재건축 사업이 활발했던 거지. 만약에 이런 민원방 넣고 그랬으면은 아예 샛빛 둥둥섬 자체가 그냥 역사에 없는 프로젝트로 남았으면은 반포도 어쩌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오세훈 네. 서울시장에게 맡기겠다. 그럼 이제 네. 서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국토부의 계획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을 이제 잘 쳐다봐야 돼요. 네. 도시 계획을.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역시 일기 신도시 나왔네요.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고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들은 리모델링 가겠지만 사실 경기도와 서울의 용적률 체계가 달라서 서울의 용적률 잣대로 경기도를 들이밀어서 분석하면은 죄다 재건축 못하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이
많은 인플루언서가 리모델링 예정으로 찍었던 곳들이 의외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 잘 분석하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건들 곳, 새로운 권력자가 건들 곳에 빠르게 들어가서 한 포인트 먹고 나오기에는 아주 좋아졌다. 네, 재건축 시장 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이게 무슨 얘기냐면 1기 신도시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으면은 이들이 갈 데가 없죠. 네, 갈 데가 없으니까 3기 신도시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3기 신도시 이 당초 계획에서 좀 어긋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3기 신도시가 인프라가 완전히 세팅이 돼서 완전한 도시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그 과도기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버리니까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신도시에 너무 빠지지 말라. 신도시로 빠져가지 말자. 웬만해서는 서울에 버틸 수 있으면 서울에 버텨라. 계속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새로운 권력자가 신도시를 건들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네, 쉽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받을 곳들이 제 눈엔 여러 곳이 보이는데, 네, 이거 우선순위 잘 설정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뭐 크게 바뀔 게 없어서 우리 서집달 회원님들은 기존에 배웠던 대로 거점 주변 계속 건드리는구나, 거점 주변에 빠른 곳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진짜 2세아 대책 그 3080 사업지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쌍문동 동측 같이 일부 호응도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대가 너무 강성이죠. 아니, 네, 3080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도 저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수정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은 분명히 이 현 당선인이 이제 국정 운영하면서 수정을 가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후속 대책이 좀 나와줘야 돼요. 네, 현실적인 후속 대책. 네, 동의서를 받아야 어쨌든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쨌든 신축빌라 투자한 사람들의 동의서는 받아야 되니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도 좀 있어줘야 되고, 더불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투자 못하게끔 어떤 방지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여기는 과연 이제는 투자해도 될까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반대인 상당히 이유가, 위험하죠. 네, 과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압승을 못했어요, 지금. 예, 네,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면서 행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보수 성향의 정책을 하더라도 절대로 책 잡히지 않는 합리적인 행정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이 좀 있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산물인데 반해, 신속통합기획은요, 원래 당초 모델은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지 했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델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뭐 신속통합기획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공재개발의 사례를 좀 봤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가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였거든요. 성북 1구역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은, 아직도 말이 많죠. 네,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압도적인 동의율을 받았는데, 이 압도적인 동의율이 그 배경이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투자한 사람들이 표를 대거 찍어줬어요.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정은 됐을지언정 네, 진행은 안 될 것이다. 네, 예, 근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 내 돈이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아니, 네, 돈을 벌어야 말이죠. 네. 그거를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겠죠. 야, 이 성북일구역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사연을 네, 들었겠죠. 네, 성북구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해서 그럽니다. 네, 아니, 내가 빠르게 업적을 과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어? 그래서 계속 후속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투기 네,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네. 이 공공재개발이 성북 1구역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봤기 때문에,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의 그 틈새를
내주는 순간 이 재개발을 가로막는 비대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재개발 탈락구역들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가면서 옥줄 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빌라 지분 쪼개기 업자들도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엄청 신나하는데 그러면서 신축빌라 이제 사세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5년 동안 또 재미를 못 보겠죠. 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성북 1구역 등 이 사례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 안 좋은 사례를 보게 되면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안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하겠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은 문재인 정부 때의 공공재개발과 다르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를 틈새의 구멍들을 다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자, 참 FM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 거지만 세제 관련돼서도 사실 이건 이제 나중에 세법이 바뀌어봐야 알지만 결국은 조삼모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나라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네.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현재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또 현격하게 많이 올리기도 좀 뭐하고 그런데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이제 과거 정권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명박 정권 때 브리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는 국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어필했단 말이죠.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어필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영끌을 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진짜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게 사면은 진짜 대박 날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면 기존 매물 처분해서라도 투자하고 영끌하셔도 되지만 그럼 이제 더 부자가 됩니다. 이 시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대다수는 그런 걸 못 찾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영끌해서 뭔가 주택수를 늘리거나 그럴 시기는 아닙니다. 네. 박근혜 정권 때는 이미 리먼브런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풀어진 규제 사이에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제가 볼 때 박근혜 정권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상황과 더 가까워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걸 잘 판단해 봐야 돼요. 네. 어설프게 2008년도에 투자해서 물렸던 사람들 11년 동안 물렸습니다. 네. 아니 서울 한강변에 대단지인데 왜 마이너스 60몇 프로가 떨어지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점 아닌 곳은 다 못 버텼어요 그때. 네. 그래서 거점이 위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겠다라는 것도 중국 겨냥이죠. 네. 중국 겨냥. 중국인이라고 대놓고 써져 있는데 중요한 건 마레포를 비롯한 서울의 유명한 대단지 신축은 다 중국 세력이 투자를 해서 올려놨는데 얘네들 돈이 빠져버리면은 해당 단지들은 진짜 정신 못 차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하방 압력이 또 가중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그 당선인이 정책을 살펴보면은 주택 가격을 더 올려주겠다가 아니라 안정화하겠다라는 안정화예요. 그래서 이 중국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죠? 재개발, 재건축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좋아했죠. 입지 좋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 과시욕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돈이 그냥 쫙 빠져버리면 이건 진짜 걱정이 됩니다, 사실. 네. 그럼 이제 한 50%, 40% 정도 거품이 쭉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하락장 왔구나. 그때부터 사람들 인지하면서 대비할 텐데 다행히요. 우리 서울들 회원들은 지난 1년 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실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 올리는데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쩌면 돈 많은 외국인들이 올려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아요. 몽골 부자, 뭐 카자흐스탄 부자, 러시아 부자, 중국 부자, 뭐 이런 분들이 올려놓은 거죠, 사실은. 네. 러시아 부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뜨끔해지는 게 러시아가 지금 모든 금융 거래가 다 묶여버렸잖아요. 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한미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와중에 러시아가 계속 눈여겨볼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는 러시아 부호들이 국내 투자했던 것들을 완전 네, 차단하는 헐값에 거죠. 네, 헐값에 그냥 매도하게 만들어 버리겠죠. 네. 그게 시세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괜히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를 꼭 예전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네. 예전에 역사도 그랬어요. 네. 실제로. 예. 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물이 과연 어떤 건지 그거를 찾아 나가시면 돼요. 네, 그거를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재건축, 일단 재건축 그 중에서도 잘 밀어줄 것 같은 권력자의 코드와 맞을 것 같은 그런 재건축 사업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